코로나19 방역 지침인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이 비과학적이라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의 발언과 관련해 정세균 총리가 방역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야권이 이를 다시 비판하며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지만 공항 하나로 부산 경제가 달라지진 않는다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에 난색을 표해온 기획재정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손실 보상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재원 마련과 지급 대상 선정 등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맞짱 토론. 오늘은 여야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상황과 본격 등판을 앞두고 몸풀기에 들어간 여권 잠룡들의 행보, 닻을 올린 공수처 전망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두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야권 후보들과 정부 여당이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방역을 정치에 이용해선 안 된다며 자제를 요청했지만 야권 후보들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민생 현장을 돌며 밤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한 정부의 방역 조치를 비판한 서울시장 야권 후보들. 헬스장을 방문한 나경원 전 의원은 탁상 행정이라고 꼬집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PC방을 찾아 업종 특성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일률적인 영업 규제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입니까?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유는 더 위험합니까?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시장 야권 후보들을 겨냥해 방역을 정치에 이용해선 안 된다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인한 방역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서울시장 야권 후보들을 향해 방역 방심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먹고 자라겠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선거에 이기겠다는 야권의 행태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들은 방역에 정치를 끌어들인 건 현 정권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방역을 정치에 이용하며 주먹 구구식 방역 수칙으로 자영업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고 비판했고 오세훈 전 시장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측근인 이태규 의원도 정 총리의 발언이 오히려 정치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을 앞두고 우상호 의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SNS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주 초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앞세워 부산시장 보궐선거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개별 후보가 지지율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지만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에 추월당하며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속도전을 예고하며 부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어제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면서 조기 완공을 약속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조성과 부산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덕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공항 하나로 경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산이 추구하는 소재 부품 산업, 관광 산업, 마이스 산업,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 그런 모든 꿈이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나선 여당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속도전에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한 선거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공항 하나로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진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공항 하나 그 자체가 부산 경제를 크게 살린다고는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부산 경제에 대한 전망을 수립하고 그 일부의 하나가 저희 가덕도 공항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했던 거예요. 이런 가운데 어제 부산 지역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선 것으로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설 명절 전 부산을 방문해 민심을 챙기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 부산시장 후보자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우세하지만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상승세에 올라선 상황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 혹은 제한 조치로 입은 손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손실 보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다만 민주당과 기재부 간 엇박자가 나온 점을 지적하며 협의를 통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홍예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에 착수합니다. 민주당에선 민병덕 의원이 오늘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선 전년도 대비 손실 매출액의 70%를 영업 제한은 60%를 보전해주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여러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한 기재부와의 엇박자 지적과 관련해선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필요하다, 불가피하다는 원론적인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법안을 심의해가는 과정에서 정부와도 당연히 상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 제도화를 언급한 데 대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법제화 사례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러한 마찰음 논란을 의식한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SNS에 가능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손실보상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부와 당청이 재정 문제로 또다시 엇박자를 낸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국무총리가 서울, 부산 보궐선거용인지 아니면 본인의 지지율 때문인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꺼냈는데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기재부 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어설픈 정책과 발언으로 국민에게 상처 줄 게 아니라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모두 손실보상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법제화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문제는 형평성과 재원 마련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쉽지 않고 손실보상 시 최대 10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추경안 논의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비용 절감 방안이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를 재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 채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소비자 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7월부터 법정 최고 금리를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최대 관심사인 대출 만기 재연장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대출 만기 재연장을 비롯해 금융비용 절감 방안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이뤄진 대출 만기 연장은 올해 3월까지인데 코로나 장기화로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연장을 요청했고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의 감내 여력 등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채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소비자 신용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연체 채무자들이 채권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 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 조정 요청권이 핵심입니다. 비폭 쪽이 심해서 이자가 턱없이 불어나면
빚을 갚을 의지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채무자가 일상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상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제정안은 정부 입법 방식으로 금융위에서 준비 중이고 늦어도 6월 통과가 목표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금융위가 은행연합회와 TF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당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당정협의에서 법정 최고 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는데 예정대로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되면 저신용자 신용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금융위가 상반기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PK로 불리는 부울경,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면서 적잖은 이제 파장이 있었는데요. 물론 민주당은 이제 환호를 했겠죠. 그런데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이제 보수가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권에선 부산시장 보궐선거만큼은 이긴 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만큼 양당 지지율 격차 매우 컸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죠. 지난주 같은 조사에선 민주당이 26%, 국민의힘이 40%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한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0% 하락한 약 30% 기록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10% 상승했죠. 8주 연속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었는데요. 이래서 무난한 승리를 내심 자신해온 국민의힘, 부산보다는 서울에 총력을 기울여온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는 리포트에서 보셨지만요. 가덕도 신공항건설에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 경지가 확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이처럼 가덕도에 대한 당내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말과 12월 초에 자체적으로 서울 부산 민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에도 서울보다는 부산 당 지지도가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해볼만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따른 효과라는 게 내부 분석이었습니다. 네.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통과될 경우 여론은 더 우호적으로 바뀔 거라는 게 민주당 분석입니다. 네, 부산 지역에서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부산이 지역구인 의원들 일제히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 지도부에 관심이 부족했다는 건데요. 부산이 지역구인 장제연 의원 하락세인 게 분명히 보이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하태경 의원은 문정부 실적으로 얻은 반사 효과다. 거품 지지율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부산시장에 출마를 했죠. 이현주 전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는데요. 여기서 부산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기는 곳은 아니다. 경선만 통과하면 본선거 이길 수 있다는 진단이 아주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부산에서 야권 후보만 10명이 넘지 않습니까? 네. 경선이 치열해지자 일부 후보들 간 최근 흑색 선전도 오갔는데요. 이렇게 잡음이 나오자 지지율 하락에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말은 했는데요. 설 전에 부산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후보 박탈까지 하겠다면서 부산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가 현재 2배 넘는 지지율 차이로 1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네, 부산 상황 살펴봤고요. 서울 지역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여전히 앞서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네, 서울에서 국민의힘 앞서고 있죠. 이유는 다양하겠지만요.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 항목을 보면 1위가 부동산입니다. 서울에서 부동산 이슈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직 명확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풍부해진 유동성이 주식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공매도 논란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지지율 약세가 있지 않았나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야당은 여러 후보들이 나오면서 현재 흥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우상호 의원만 출마를 선언한 상태죠. 박영선 장관이 정식 출마 선언이 다음 주에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요. 흥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 의원도 해당 언론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나가겠다. 이렇게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하지만 후보가 많은 야당에서도 단일화 논의에만 빠진다면 피로감에 지친 국민들로부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앞서도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오늘 그 발표된 갤럽 조사는 또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서울에서 민주당이 앞선 결과가 나왔고요. PK에선 국민의힘이 36%로 그대로 우세한 결과입니다.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정반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 리얼미터와 갤럽 조사 계속 다른 방향의 결론을 내왔는데요. 이유는 조사 방식 차이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갤럽은 전화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요. 어제 발표한 리얼미터는 자동응답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샤이 현상이라고 하죠. 다수 의견인 곳에서 소수 의견을 드러내기가 쉽다는 겁니다. 또 ARS 보통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끝까지 듣고 번호를까지 눌렀다는 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층의 참여가 높았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자동응답 방식이 전화 면접보다는 중도층의 마음을 읽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ARS와 자동응답 모두 참고를 하면서 단편적인 결과보다 추이를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전화 면접과 자동 응답이 차이가 조사 방식에서 있었는데 또 어느 한쪽을 더 신뢰하기보다는 양쪽을 다 참고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군요. 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3중 수소 검출 문제와 관련해 알려지지 않은 비계획적 방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가 지난 18일 경주 월성 원자력본부를 방문한 양이원영 의원 등으로부터 3중 수소가 얼마나 어디서 누출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3중 수소는 일본이 바다로 방류하려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물질이라며 원전 업계의 얘기만 듣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이 되면 임성근, 이동근 부장판사는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 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07명의 의원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며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한 각 정당의 의사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박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도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추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미 장관 자격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문 대통령의 새로운 인물을 지명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제기된 의혹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마다 등장해 방탄 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직권 남용이 검찰 농단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장인지 범죄를 덮는 검사 브로커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가 균형 발전과 충청권의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 의장은 대전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허태정 시장에게 대전, 세종시와 충남, 충북 4개 시도가 함께하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구축되면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도권의 과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충청권 4개 시도 경제를 먼저 통합한 뒤 행정 통합까지도 염두에 두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조언하고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에게도 4개 시도 의장단이 함께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하당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22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부터 만나보시죠. 잘못된 정보로 대중을 혼란시키는 가짜 뉴스, 가짜 사진이 SNS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에는 사진 한 장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과연 어떤 사진이었을까요? 네, 이것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담은 사진입니다. 평범한 듯 보이는 이 사진에서 문제가 된 건 문 대통령 앞에 놓인 프롬프터 화면이었는데요. 대통령님, 말문 막히시면 원론적인 답변부터 하시면서 시간을 끌어보십시오라고 쓰여져 있죠. 문 대통령이 참모진의 조언을 받아 답변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법한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사진 속 사람들 다닥다닥 붙어 앉은 채 그 누구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확인 결과 이 사진은 올해가 아닌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때 연합뉴스가 촬영한 사진으로 프롬프터 화면 속 문구도 모두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본은 바로 이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원본 사진 프롬프터 화면엔 질문한 기자의 소속 이름과 함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한 질문 내용이 요약돼 있었습니다. 국민 불신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와 가짜 사진,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정부는 이런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야겠고요. 정치권 역시 가짜 뉴스 방지법 논의에 착수한 만큼 현행법, 제도적 장치 강화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누군가를 좋게 여기는 감정, 네, 바로 호감입니다. 흔히들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런 식 고백들을 하던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호감을 느낀 상대가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여주지청인가로 이렇게 좌천돼서 아마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아마 저도 그랬지만 그분도 서로 호감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저 작년부터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안쓰러워서 저는 여러 가지 응원의 메시지들도 많이 보냈거든요. 안 대표가 호감을 느낀 상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안 대표는 윤 총장과 자신이 비슷한 처지임을 강조하면서 윤 총장의 행보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혀왔는데요. 윤 총장이 정계 입문을 권유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정치인이 아닌데 저에게 시민들의 많은 기대가 모여서 그건 한국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이 커서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죠. 야권 지지자분들이 마음을 둘 데가 없다가 그분께 모였잖아요. 정치인들이 엄중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대표는 과거에도 수차례 윤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안 대표의 거듭되는 그린라이트에 윤 총장은 과연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톡입니다. 야권 외곽의 맹주라고 불리는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당의 단일화 구상에 훈수를 뒀습니다. 당이 벌써 오만에 빠졌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정면으로 때린 건데요. 김 전 의원의 쓴소리, 그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김무성 전 의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과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자신이 이끄는 마포 포럼에 초청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두 사람에게 압박 면접 방식으로 질문을 던졌지만 사실상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서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김 전 의원은 김 교수를 향한 질문 도중 단일화를 하려면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며 협상은 안 하고 우리 당 후보부터 뽑아놓고 보자. 이래서 단일화가 되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통합 경선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데 대한 비판인 건데요.
이어 우리 당이 벌써 5만에 빠졌다. 우리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데 착각에 빠져서 우리 당대표 자격이 있는 사람이 3자 구도 필승론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당 후보가 나온 후에 안 대표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하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최초 전국을 흔들고 있는 야권 단일화 국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향한 일침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가 오는 4월 보궐선거까지인 김종인 비대위호. 계속되는 내부 반발 속에서 끝까지 순항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뉴스앤 맞짱 토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과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27일부터 이제 사흘 동안 예비 후보 등록을 받고 또 2월 말에 이제 후보 경선을 치르는 걸로 이제 가닥을 잡았는데요. 네. 현재 그 민주당은 이제 두 분으로 좀 압축되는 분위기잖아요. 예. 박영선 전 장관, 물론 아직 뭐 출사표를 던지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우상호 의원. 이제 박 전 장관은 그 대중적인 인지도, 그리고 우상호 의원은 이제 조직력에서 앞선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두 분 어떻게 두 분의 경쟁력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사실은 국민의힘처럼 조금 더 많은 숫자가 나왔으면 사실은 더 좋았을 뻔했어요. 네. 이제 당내 경선이 좀 풍성하게 돌아가면 아무래도 좀 모양이 좋으니까. 근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지금 박주민 의원 안 나오면서 두 분으로 지금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박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앵커 하셨잖아요. 네. 국민들이 지나가면 다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선거에 있어서 이 인지도라고 하는 것이 지지도의 가장 기초 토대가 되는 것이어서 대단히 중요한데 박영선 전 장관처럼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대단히 선거에서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중기벤처부 장관을 하면서 장관 굉장히 무난하게 잘했어요. 소선거인 보호하고 또 장관으로서 경제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자리매김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국회의원 할 때는 사실은 재벌 저격수로서 이름을 날렸지 않습니까? 재벌들 박영선 의원한테 한번 걸리면 정말로 끝장나게 혼난다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서 경제개혁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 아마 이제 후보로서 지금 쌓아놓은 본인의 어떤 실력과 업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86세대잖아요, 보면. 거의 86세대 이제 뭐 맏형에 가깝게 지금 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지역위원장들 중에 86세대들하고 연결돼 있는 같은 운동권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네. 현실적인 이게 조직의 힘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네. 또 동시에 우상호 의원이 지금 서울시장 재수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까지 여기저기 아마 권리당원들이라든지 대의원들 같은 경우는 우상호 의원이 만들어 놓은 그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 이래서 정말 호날두 대 메시 어떻게 보면 경쟁하고 똑같다. 김주표 지금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쟁 관계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우리 김 의원님께서 기본적인 말씀은 해주셨는데 그 호날두 대 메시 그분들이 들으신다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 정도 무게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뭐 제 개인 생각이고, 지금 말씀 안 하신 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민주당의 후보 경선 방식이 권리당원 투표가 50%, 그다음에 이제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은 박영선 전 장관은 일반 여론조사에서 일단 지금도 여론조사 나오면 좀 유리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소 앞서는 걸로. 그다음에 그러나 우상호 의원이 여성 후보한테 가점을 10%를 주잖아요. 근데 사실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도 오래 했고 지명도도 있고, 사실 여성 후보라고 해서 꼭 가점을 줘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상호 의원이 시비를 안 걸었어요. 그거는 본인이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권리당원에서 벌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호각지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두 가지 포인트. 첫째, 친문 핵심들, 소위 말해서 민주당에는 권리당원들이 뭐 소위 대깨문, 문바로 이렇게 지칭되는 분들도 많고 대통령에 대한 강성 지지층이 많아서 이분들의 조직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상호 의원은 확실히 친문 핵심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범친문 부류에는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2012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 그때 그 캠프에 공보단장을 했어요. 근데 박영선 의원은 한때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하고 가까이 있었고 이제 국민의당 만들 때 그리 탈당을 해서 합류할까 고민도 했던 분이에요. 그다음에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박영선 전 장관은 안희정 캠프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문들이 그걸 저는 기억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상호 의원이 그런 점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파고들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면 박영선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현 정부에서 중기벤처부 장관도 했고 과거에 대통령과 거리가 좀 멀었다면 지금 많이 단축을 시켰다, 가까이 왔다, 이제 네. 이런 포인트를 하겠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본인의 지명도나 인지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이런 전략을 이제 쓸 텐데 이 경선을 하다 보면 두 분이 나왔기 때문에 1대1 대결이 치열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감정적으로 좀 이 싸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여당 서울시장 경선 관전 포인트 짧게 짚어볼까요? 먼저 이 의원님. 예, 제가 이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은 정치를 좀 오래 했고 해서 관전 포인트로 두 분의 뭐 정책은 제가 보기엔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소위 친문 핵심,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을 많이 잡느냐. 그걸 통해서 아마 일반 여론조사에 이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려고 할 텐데 네. 또 하나는 그래도 본선 경쟁력이 누가 있느냐 이것도 저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컨대 국민의힘에는 나경원, 오세훈 후보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데 1대1로 나경원 대 우상호 이렇게 막 붙일 거 아닙니까? 네. 이때 경쟁력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넣어서 경쟁력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다면 경쟁력이 좀 높은 후보 쪽으로 좀 쏠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 전후로 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자기를 각인을 시키고 인지도를 올리고 조직력을 키우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제 입장에서 관전 포인트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왜 생겼느냐. 이거는 아마 서울시민, 부산시민들이 잊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박영선 전 장관이나 우상호 의원이 박원순 시장의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은 얼버무려 왔습니다. 진솔하게 입장을 내는 게 저는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할지 안 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켜보려 합니다. 네,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이제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 결국은 민주당 내 핵심 당원들이 당심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제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령 상대방 국민의힘 또는 범야권 쪽에서 누가 후보로 될 것이냐. 그래서 그쪽에서도 가령 남성 후보가 될 것이냐, 여성 후보가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도 또 상대적으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지금 우상호 의원은 재수고 지금 아마 박영선 의원은 삼수일 거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국민들이 누구에게 더 측은지심이 더 갈 것인가, 재수냐 삼수냐 뭐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네. 흥미있게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대9 바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여야 주자들 순데요. 여당은 경선 흥행에서부터 빨간불이 켜졌다는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지도부는 느긋한 모습입니다. 이거 어떤 속내일까요? 어차피 지금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잠정적 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최저 투표율이다.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네. 그러면 최저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투표장에 얼마만큼 시민들을 갈 수 있도록 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관건은 결국은 조직력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서울 시내 국회의원 대부분 그다음에 구청장 이런 살아있는 조직이 있는 현재의 집권 여당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유리하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3자 구도가 되면 고민할 필요가 없고 양자 구도로 가도 여권 입장에서는 이 투표율을 감안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아마 이런 판단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 지금 여당 지도부는 이낙연 대표를 예를 들자면 자기 코가 석자다.
그래서 지금 뭐 부산도 가시고 여러 군데를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많이 추월당한 상황이고 본인은 지금 본인의 관심은 대권에 더 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지명도나 지지를 더 올리기 위한 쪽을 줄여가시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야권의 단일화 여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투표율 말씀해 주셨지만 통상 투표율은 보수는 낮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접한 분들 보면요,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민들 이번에 반드시 가서 심판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의외로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권의 단일화가 안 된다고.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그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일단은 각자 열차를 출발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3월 초가 될지 뭐 2월 말이 될지 모르지만 단일화 논의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단일화가 성사가 된다면 아마 심판을 원하는 이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투표장에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 야권 후보가 단일화가 될 때 부산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화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그 단일화를 두고 안철수 대표하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 계속 이제 삐걱거리면서 이제 갑론을박이 매일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이제 또 안철수 대표가 경선 결과 승복 서약을 하자 제안을 하니까 또 뭐 김 위원장이 반박에 또 이제 거절을 하셨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단일화 이제 방안을 3월에 뭐 논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두 분의 이런 갑론을박은 결국 이제 3월 초까지는 계속 뭐 그런 형세로 가는 건가요? 갑론을박은 사실상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워낙 단호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은 이제 내부에서 후보 선출하고 어차피 이쪽 안철수 대표 계신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로 결정이 되면 거기서 아마 당 대 당 내지는 또 이제 금태섭 뭐 전 의원이라는 이런 무소속 후보 이렇게 해서 단일화를 가는 과정이 될 테니까 이미 단일화에 대한 큰 틀에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방법은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절차나 세부적인 어떤 과정들 이런 논의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실랭이 부분은 안 대표가 적절한 시점에 아마 적절한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내용으로 안을 던지기는 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냥 단칼에 그냥 정리를 해버리면서 이게 사실은 안 대표가 조금 한 방 먹은 그런 형국이죠. 뭐. 네, 오늘 또 윤석열 총장과 또 서로 이게 호감이 있는 관계다.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런 발언도 나왔는데 안철수 대표의 이제 그 행보, 뭐 광폭 행보도 보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뭐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네, 대표는 굉장히 지금 활발히 움직이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일화와 관련해서 김정인 위원장이 뭐 노 이렇게 하셨지만 어찌됐든 선제적으로 이슈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 그건 안철수 대표가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의 단일화 의지를 계속 피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 열차는 별도로 가고 있지만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감정적으로 이 소위 묵살하는 이런 걸 표명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호 간의 네거티브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각자 경쟁을 하고 나서 이제 아마 서울 시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야권 당신들은 단일화 할 거냐 안 할 거냐 굉장히 조바심을 낼 때가 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화도 내실 거고 그런 국면에서 극적인 단일화가 성사가 될 경우는 시너지가 저는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단일화 가지고 신경전 벌이는 거는 좀 조바심을 내서 안타깝게 보는 측면도 있지만 너무 그거를 시간이 없어서 지금 안 되는 것처럼 할 이유는 없다. 약간 여유롭게 보고 단일화를 하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안철수 후보는 결국은 단일화 국면에 간다면 국민의당 후보가 있고 근데 그 국민의당 후보는 선출 과정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 인지도 지지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1월 초에 나온 그 지지율을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숙제는 당장은 본인의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노력을 이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여권 그 대권 잠룡들의 행보도 이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낙연 대표 말씀하셨는데 최근 1일 1 현장에 나서면서 기존의 이미지가 이제 엄중 이낙연에서 최근에 경청 이낙연으로 뭔가 이제 분위기를 바꾸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대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하실 때 지금 부지런히 뛰어다니셔야 되고요. 이낙연 대표가 원래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적합한 방안을 찾아서 꼭 약속을 이행하기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이 됐건 광주가 됐건 전국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특히 재래시장, 뭐 전통시장 다니면서 애로사항 듣고 거기서 문제 있는 것은 꼭 메모를 해서 지금 해결점을 찾고 있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면서 본인이 아마 스포트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아마 다시 이렇게 반전의 계기가 있을 거다. 계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임기가 지금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3월 9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막판에 좀 더 활발한 행보를 하시는 거는 뭐 나무랄 이유는 없다. 그리고 또 뭐 민생 현장을 많이 보시는 건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정책화해서 제대로 된 맞춤형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그거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는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저런 행보는 사실은 좀 더 빨리 하셨어야 됐다. 그러니까 대표 되시고 나서 그때 지지율이 본인이 1위고 그래서 좀 방심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엄중 낙연 모드를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제 지지율이 많이 추락한 상황이라 이제 뒤늦게 신발끈을 동여 매신 건데 조금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요? 네, 대한민국이 기획재정부 나라냐 이렇게 정세균 총리가 기재부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 손실 지원 제도와 움직임에 기재부가 반대 기류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 총리가 최근에 좀 분명하게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화를 자주 내시는 것 같아요. 본인도 대선에 대해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호남권 주자로 지금 이낙연 대표가 뛰고 있다가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고 조금 상황이 덜 좋은 것은 호남 안에서도 이재명 지사한테 지금 이낙연 대표가 약간 밀리는 최근에 그런 여론조사도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보면 급격한 뭔가 반전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낙연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후보로서 내가 뛸 수 있다. 전임 총리, 현직 총리, 그리고 두 분 다 호남 출신이시고 공통점이 있군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대표는 전라남도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지금 현 총리는 전라북도인데 어쨌든 호남 안에서 내가 바톤을 넘겨받아서 호남권에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로 뛸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시니까 아마 최근에 분명하게 이재명 지사하고도 각을 세우고 기재부하고도 또 분명한 의견 피력을 하고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대권을 염두에 둔 건 꽤 오래됐는데 사실은 준비도 많이 나름대로 해오시고 예컨대 우리가 작년에 서울에서 지하철 타면 정세균 총리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런 것도 다 대권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데 의외로 이분이 지지율이 잘 안 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강한 메시지를 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총리의 직분이 아직 총리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직분이 충분히 있고 한데 기재부에 대해서 기재부가 너희 뭐 기재부의 나라냐 이 나라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굉장히 좀 지나치다. 그러니까 이 자영업 소상공인 코로나로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신데 손실 보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기재부가 아마 제일 총리보다 고민을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훨씬 전문성이 더 있어요. 정세균 총리도 옛날에 기업에 몸 담고 또 산자부 장관도 하셨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재부가 만약에 이걸 손실 보상을 한다면 어떤 예산을 마련해서 어떻게 손실을 측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맞춤형 대책을 주느냐는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나올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와 관련해서 기재부가 조심스럽게 반응한 거를 저렇게 호통을 치신다. 이거는 역시 대권을
생각한 조바심의 발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 하면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좀 안정감을 주신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좀 초조해 하시는 거 아닌가. 네네. 왜냐하면 본인도 이제 총리 하실 날이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미지를 좀 강하게 세우시는 것 같은데 글쎄 저런 그런 전술이 과연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조금씩 뭐 이렇게 지지율이 뭐 올라가고 있다는 그 결과가 있는데 아무튼 정세균 총리의 행보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공수처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제로 이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죠. 공수처 출범. 그동안 이제 우여곡절 끝에 처음 논의가 시작되고 25년 만에 검찰로부터의 이제 독립된 수사, 기소 그런 이제 기관이 탄생을 했는데 어제 출범을 했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은 이제 검찰이 검사들이나 검찰 수사관 자체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중이 제 머리를 여태까지도 못 깎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론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론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나와서 정권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제 현 정권하고 좀 부딪히는 면이 생기면서 그 국민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과거 25년 전에는 그리고 그 이후 또 상당 기간은 사실은 검찰도 정권 눈치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정권에 반하는 수사를 거의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공수처 얘기가 자주 나왔거든요. 어쨌든 그런 연원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탄생을 했고 검사 25명으로 적은 인원이나마 출발을 했는데 새로 임명된 김진욱 공수처장이 대단히 좋은 식견과 철학을 가지고 아마 잘 운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 모두가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공정한 수사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다들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공수처 탄생 과정에서 입법에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당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밀어붙이고 그 법안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법안을 더 개혁을 했습니다. 권력의 입김이 더 들어가는 쪽으로 개혁을 했고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인지해가지고 수사를 할 때 공수처에 그 사건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공수처가 이첩 요구하면 바로 그리 공수처로 보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공수처법을 또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들 자격 요건도 다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정말 민변의 젊은 변호사들로 채워지는 거 아니냐. 말로는 살아있는 권력 범죄도 공수처가 수사한다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야당 탄압하는 도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민변에서는 이제 자격이 이제 7년 정도 이상의 이제 뭐 법조계에 이제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 조건에서 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지금 자격이요. 그러니까 변호사 옛날에는 10년이었습니다. 원래 통과된 법은.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5년 이상의 수사와 조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다시 법을 개정했을 때 그걸 7년으로 낮췄고 조사 수사 경력을 그 제한을 철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범죄 수사한 경험이 없는 변호사도 7년 이상 변호사하면 검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저는 이 법이 개약이 됐다.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공수처가 과연 우리 헌법에 맞는 기관인가 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아직 판단을 정말 안 해주고 있는데 이거 판단 꼭 빨리 내려주길 바라고요. 이왕 일단 출범을 했으니까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그런 수사를 공수처가 한다면 박수를 보내겠어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수사한다면.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공수처장이 그런 일단 의지는 말로는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볼 텐데요. 중요한 거는 차장을 어떤 분을 하느냐 이게 저는 관심일 것 같아요. 될까요? 그러니까 차장을 이미 공수처장 김진욱 처장이 여러 분을 해서 좀 대통령께 청구를 하겠다. 근데 추천권은 처장한테 있거든요.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본인이 보기에 가장 적합한 분, 본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공수처장이 사명감을 최우선으로 보겠다. 그 사명감이라면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이런 의지라고 봅니다. 네네. 그에 적합한 분을 만약에 한 분을 딱 추천한다면 김준욱 처장이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여러 분을 해서 소위 말해서 조합을 야권이 환영할 만한 분, 또 여당이 박수 칠 만한 분 해서 조합을 해서 대통령이 선택해 주세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공수처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청문회장에서 우리가 이제 장관 후보자든지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보면 그렇게 강단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김준욱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본인의 소신과 철학이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장 추천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 있게 추천할 것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 시간 관계상 짧게 한 1분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또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그렇다면 공수처의 수사 1호 대상은 어디로 향할 것이냐인데요. 그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공수처 1호 대상이 이렇게 돼야 된다 또는 이 사건이어야 된다라고 특히 정파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자체를 해치는 얘기예요. 보면 철저하게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철저하게 우리 사회에 의미가 있는 사건을 스스로 판단해서 이게 1호 사건을 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이런 사건으로 예상한다 이런 사건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공수처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미지가 오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는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말씀에 이제 원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 결국 공수처가 뭡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 정부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리고 누가 봐도 무게가 있는 분의 범죄 혐의 이런 걸 수사를 과연 한다면 공수처가 제대로 할 의지가 있구나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바로 누구를 지목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 바로 지목을 근데 실제로는 알기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 그때 이제 검찰에 대해서 수사 내용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라 그랬고 사건을 아마 서너 사건은 동시에 할 거기 때문에 아마 모르게 될 확률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공수처와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말은요, 기온이 영상권에 보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4도, 부산은 10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광주 1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이제 감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일상적 공간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니까요. 주말 동안에도 불필요한 모임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